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류의 진화와 모빌리티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프리카에서 세상 끝까지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불은 이상한 기운이 있습니다. 촛불만 해도 그렇잖아요.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파티를 할 때 케이크에다 촛불을 켜놓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다 촛불을 향해 있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서 촛불을 끕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촛불을 많이 밝혀둔 방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이를 초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촛불을 든 시민들은 무지막지한 권력을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방송국이나 은행을 점령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단지 촛불만을 들고서 우리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한 거죠. 화덕이나 모닥불 주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도 묘한 감정이 흘렀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대감입니다. 모닥불에 둘러앉아 있다 보니 애정이 싹트겠죠. 뭔가 자신의 지혜를 넘겨주고 싶었을 겁니다. 너 사냥할 때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니야. 또 빨간 거 이쁘다고 막 먹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겠죠. 집단이 커질수록 더 큰 먹잇감이 필요했습니다. 조직적인 사냥을 해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서 작전을 짜야 되다 보니까 전해야 될 지식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언어가 발달했을 겁니다. 또 인구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영토가 필요했습니다. 이동해야 했거든요. 불을 사용한 호모 에렉투스는 유럽으로 도약했습니다. 100만 년 전에는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65만 년 전에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왔어요. 우리는 그들을 호모 에렉투스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부릅니다. 모든 동물은 이동하지만 자기 영역에서만 이동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이동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문제가 생기죠. 25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만의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회색 늑대와 같은 크기입니다. 한 70kg 정도죠. 하지만 뇌는 회색 늑대보다 7배나 커요. 아기 뇌도 같은 비율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호모 하비리스 때부터, 이미 누르시 때부터,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때부터 태어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직립으로 좁아진 산도를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졌던 거죠. 근데 뇌는 점점 커졌습니다. 인간의 뇌는. 이런 식으로 커지다가는 출산의 고통은 너무 커지고 아이들은 출산할 수 없게 되죠. 침팬지는 태어날 때 성체의 약 40% 정도의 뇌를 갖고 태어납니다. 송아지 뇌는 거의 100%예요. 거의 완벽한 뇌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뇌는 23%밖에 안 됩니다. 어른 뇌의 5분의 1만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뇌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다른 동물 같으면 1년쯤 엄마 뱃속에 더 있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커지면 엄마의 산도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일찍 나왔던 겁니다. 인간은 큰 두뇌를 가졌지만 가장 작은 두뇌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생존 능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상태에서만 아기가 생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지구에는 76억 명의 호모 사피엔스가 살고 있잖아요. 그 어떤 생물 종보다도 많은 생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5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는 10만 년 전 다시 아프리카를 탈출합니다. 이미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아프리카를 탈출해 있었어요. 이들이 탈출한 상태에서 또 다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현생 인류들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기원한 거죠. 그 가운데 일부는 북서아프리카 쪽으로 갔고 아주 철이 없었던지 아니면 힘에 밀렸던지 아니면 가장 진취적이었던 어떤 집단이 시나이 반도를 경유해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한쪽은 유럽으로 다른 한쪽은 인도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도까지 올 때도 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대륙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선 6만 년 전에 이들은 약 80km가 넘는 백기를 건너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갑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0km, 20km 정도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항상. 이리 가다가 먹이가 저쪽에 있으면 또 저쪽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이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작년에 왔던 자리에 다시 있네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하루에 출퇴근거리가 왕복 82km입니다. 매일 많은 거리를 다니고 있지만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귀국해서 거의 20년이 됐는데요. 첫 번째 살았던 집과 지금 집 사이는 딱 2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년에 100m씩밖에 이동하지 않은 셈이에요. 평균을 잡으면요. 그런데요. 인도를 거쳐서 오스트리아로 가려면 매년 일단 이들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야만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만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이 정도 가려면 어떤 계획을 가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계획이 없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나와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갈 때까지 4만 년이 걸렸어요. 2만 킬로미터를 가는데요. 계산해 보면요, 1년에 0.5km 간 겁니다. 1년에 0.5km 큰 생각 없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 세대가 40년이라 생각한다면 20km 이동한 겁니다. 일산에서 서울 서대문 정도까지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기 세대 동안에. 그 정도 사람이라면 큰 생각 없이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쪽 지역에 생긴 사람들이 모두 다 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머물러 있고 일부만 옮겨가는 거죠. 일부는 반대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한쪽 방향을 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공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5명의 수렵 채집인이 살려면 약 900평방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900평방킬로미터는 가로 세로 30km의 정사각형을 생각해야 돼요. 서울시의 면적이요 6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서울시 요 면적을 600평방킬로미터로 했을 때 요 사각형이 900평방킬로미터인 거예요. 단 25명이. 그러니까 한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수렵 채집인을 살려면 서울보다 더 큰 면적을 가져야 했거든요. 그 당시는 인구가 적었지만 새로운 25명이 생겼다면 그 옆에 이만큼의 땅을 찾아가야 했던 거죠. 25명이 생기는 건 엄청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당 요만큼씩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산수로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6만 년 전에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보다 거의 5만 년 후인 지금부터 1만 2천 년 전에야 그 당시에 육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 베링해를 건너서 옮겨가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9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메리카 남단까지 가는 데는 단 3,000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먼 거리를 어떻게 3,000년 만에 갔을까요? 남아프리카 끝에 티에라 델 푸에고까지 1년에 계산해 보니까요 7km씩 남쪽으로 가야 했더라고요. 쉬지 않고. 엄청난 속도입니다. 한 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척박했다는 뜻이죠. 점점 척박한 곳으로 누군가는 쫓겨가야 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머물던 이들이 2000년 전에는 마다가스카르로 갑니다. 아마 뗏목을 타고 갔을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엄마한테만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해 보니까 딱 옮겨갔을 때는 30명의 가임 여성이 옮겨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30명의 가임 여성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집단이 커야 100명 정도였을 거란 얘기일 겁니다. 50명, 100명 사이였을 거예요.
50명, 100명이 어떤 뗏목 같은 걸 타고선 그냥 하염없이 흘러서 인도양을 건너서 갔겠죠. 그 재미있는 게요. 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언어도 이 말라가시아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언어를 써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기를 아프리카로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선 1500년 전에는 여기 하와이와 뭐 이스터 섬에 가게 되죠. 뉴질랜드가 가장 최후의 땅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야 사람이 그 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는 포유류가 없었어요. 바다 사자 같이 해안에만 올라오는 그 포유류, 그다음에 이쪽 일부의 박쥐를 제외하고는 포유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들의 천국이었죠. 그래서 키위라는 새 있지 않습니까? 아예 날개가 없는 새들, 이 쉽게 큰 새들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어있던 산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남극 대륙이 있지 않냐 그러는데요. 남극 대륙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불을 피울 나무도 없고요. 그래서 누가 돈 주고 보내기 전에는 연구하러 가기 전에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호모사피엔스가 유라시아를 벗어나서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유라시아에 왔을 때 여기는 이미 많은 인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모 엑수스 살고 있었고 데니소바인도 살고 있었고 네안데르탈인들도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단 5만 년 사이에 그 많은 다른 종류의 인류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때 보면 야 호모사피엔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못된 호모사피엔스 같은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선조가 다른 인류들을 이겨냈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을까요? 네안데르탈인은 우리가 조금 작았지만요. 뇌는 더 컸어요. 우리가 1450cc라면 네안데르탈은 1400cc가 됐거든요. 더 똑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안데르탈은 살아남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 빙하기를 견뎌냈을까요? 항상 이럴 때는 작은 방아쇠가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뗏목을 타고 이제 멀리 이동했을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옷을 지어 입고 있었어요. 좋든 나쁘든 손과 발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식량 활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옷을 지어 입지 못했습니다. 뒷곁에야 들쳐 있고 묶어 있는 게 다였습니다. 손과 발을 가릴 수가 없어요. 빙하기에도 여름과 겨울이 있거든요. 빙하기 겨울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 활동을 못해요. 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후손을 많이 남길 수가 없죠. 멸종이란 것은 짝짓기를 못해서 후손을 못 남기는 거거든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짝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네안데르탈은 옷을 집어 입지 못했는데 호모사피엔스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간단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늘귀입니다. 바늘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기술을 호모사피엔스는 가졌어요. 왜 처음에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가는 바늘에다가 바늘처럼 생긴 뼈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저기다 실을 꿰서 바늘이 돼서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었던 거죠. 추위를 온전히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서 발바닥이 바뀐 작은 변화가 거대한 뇌를 인류에게 선사한 것처럼 바늘귀가 있는 바늘이라는 아주 단순한 발명품이 그 많은 인류 가운데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게 해준 것이죠. 우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서 발바닥이 바뀐 작은 사건이 인류에게 뇌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바늘귀가 있는 바늘이라는 작은 발명품이 인류가 그 많은 다른 인류 대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